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성기영 아나운서의 휴가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지난 10일간 극히 불투명하던 정국이 진정됨으로써 살얼음판을 걸어왔던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이 수개월 예고돼 있는 데다 경제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매우 약한 상황이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라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탄핵 정국까지 더욱 어려워진 한국 경제에 대한 해법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후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가 되돌아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외 증시 전망해보고요. 주목해볼 만한 주요 증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네, 우리 시각으로는 이게 오늘 아침이었고요. 네. 미국 시각으로는 이제 현지 시각 15일 저녁 6시 30분경이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거래소 기준으로요.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0만 5천 달러 선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역시 10만 5천 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11일 만에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0만 4천 달러 선을 넘어섰다가 이제 11일 만에 다시 10만 5천 달러 선으로 올라선 것이고, 장중에 또 보면 10만 6천 달러 선도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거래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1억 5천만 원, 개당 가격 1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단기에 빨리 좀 급락했다가 또 빠르게 회복을 해서 지난 5일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원대를 돌파했었고, 똑같아요. 11일 만에 또 1억 5천만 원대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더 올랐습니다. 1억 5,100만 원대에서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난달 초에 있었던 미 대선 이후로 한 달여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률을 보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 기준으로 보면 7주 연속 상승세이거든요. 이거는 또 2021년 이후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왜 이렇게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단기적인 이유도 있고요.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 산타랠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으니까 산타랠리라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보통은 이게 주식시장에만 적용되는 이론이긴 한데 이제는 뭐 가상자산에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계적으로 봐도 크리스마스 직전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7번 올랐더라고요. 70%네요. 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이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상장 지수 펀드에도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는데, 이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친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122억 달러가 미 대선 이후로 비트코인 ETF에 유입이 됐거든요. 순유입이 된 게 이 정도 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유입으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상자산 시장은 이렇게 뜨거운 데 반해서 부동산 시장은 냉랭해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서울 주택 매매 심리가 10개월 내 최저로 떨어졌다고요? 네. 국토연구원이 오늘 11월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109.8. 그래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7.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보면 10개월 만에 최저치이고요. 지수는 또 7월에 140.6으로 당시 정점을 찍고 지금 넉 달 연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단계가 있거든요. 상승, 보합, 하락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상승에서 보합 국면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소비자들의 주택 매매 심리가 현저히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주택 매매 심리 지수도 역시 10월에 111에서 105로 5.8포인트 하락했고요. 인천도 109에서 102로 역시 또 떨어졌습니다. 지방의 주택 매매 심리 지수는 또 지난달 5.8포인트 더 떨어져서 100.9까지 내려간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매매 심리가 꺾인 거는 대출 규제 여파로 볼 수 있겠습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강화됐죠. 그러니까 9월 전후로 해서 이제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도 멈췄고 수도권에서도 이제 주택 거래 건수가 여름을 딱 정점으로 찍고 지금 수준을 보면 한 3분의 1 수준까지 급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주택 매수 심리는 한풀이 꺾였지만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고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이제 오늘 발표한 게 11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분양가를 보니까 1,428만 원. 그래서 전월 대비 0.54%가 더 상승을 했고요. 이걸 이제 평당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3.3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4,719만 5천 원. 이게 이제 역대 최고가 돌파를 한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3.3 제곱미터당 1,864만 1천 원. 지방에서는 부산이 3.3 제곱미터당 2,263만 5천 원. 이것도 나란히 역대 최고 분양가를 다시 쓴 것이고요. 이 밖에 5개 광역시, 세종시 분양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전국 단위로도 아파트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1,9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처럼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반면에 전체적인 공급 물량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 총 13,200여 가구, 전월 대비 4,600여 가구가 줄어든 거고요. 전년 동월 대비 1년 전과 비교하면 5,500여 가구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절반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자영업자들에게 아시겠지만 연말이라는 게 1년에 몇 번 안 되는 대목철이잖아요. 예. 이 귀한 대목철을 사실 비상계엄 사태로 망쳐버렸으니까 당연한 결과라도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5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단체 예약 취소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총 46.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5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보면 역시 송년회 같은 연말 단체 회식이 취소된 사례들, 여행객 투숙이 취소됐거나 혹은 안전한지 여부를 묻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아직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46.6%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외출이나 여행 계획 등을 취소하게 되고 이건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게 뻔하거든요. 이 한국 신용 데이터를 보면요.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이 1년 전보다 9%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이렇게 소비 데이터에서도 계엄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와 같은 경제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상을 또 묻는 질문에는 1년에서 2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본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의 경기 침체가 꽤나 오래 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네.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최근에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을 해서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은 만큼 추경을 통해서 이런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자라는 것인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다소 진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불안한 경제도 이제 안정화를 찾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선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안한 한국 경제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이로써 그동안 살얼음판을 걸어왔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고 봐도 될까요? 대답부터 드리면 조금이나마 덜 수는 있었죠. 예. 사실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절차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그 주식시장에 대한 낙폭이 대부분 돌려졌고 또 외인 시장에서의 우리가 보는 변동폭도 좀 줄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코스피가 2,488.97이죠. 예. 실제 5.4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입니다. 오늘도 5천억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네. 그리고 실제 기관도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 투자들만 지금 4천억 정도 이제 매수세가 강화된 상황이었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실제 트럼프 2기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불확실성 변수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예.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아직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법에 대한 그림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지금으로는 약하다. 그렇죠. 예. 또 국제 정세하고 비교했을 때도 글로벌 증시는 아시겠지만 산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거의 2만까지도 접근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당분간의 정치적인 불안정성 같은 경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17, 18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을 때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공개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좀 이 변동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해외에서도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많이 전해왔는데요. 그렇죠. 예. 교수님께서도 실제로 많이 전달을 받으셨다고? 저는 받았어요. 사실은 예. 제가 11월 초에 첫째 주에는 도쿄에 가 있었고요. 그 다음 주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실제 되기 바로 이틀 전에 제가 프랑스 파리 OECD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전화들도 저한테 많이 왔고 지인들도 연락이 많이 왔죠. 계엄 때문만은 그러면 아니군요. 사실은 이제 계엄 이후에 이제 우리 정치 상황이 얼마나 안정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많았고요. 예. 또 실제 저도 기업 생활을 오래 했었지만 예전에 이 투자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계엄 이후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들에 대한 그와 같은 문의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기업도 비상 사태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사실 다행으로 이제 국정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서 실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서 돌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보지만 국제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대외 신도는 연속적으로 지금 탄핵이 3번이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사퇴를 했죠. 예. 그럼 이제 국정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여당 내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의 그런 이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여당과 야당의 합치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불안감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또 당분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이 수개월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예, 예. 실질적으로 경제사령탑의 힘이 약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이 되고 있는 건지 예. 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가 우리가 실제 헌법재판소로 전달됐죠. 예. 전달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재판소에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지금 아무리 빨리 시작돼도 3주 전후가 되겠죠. 그럼 12월 말에서 이듬해 1월 정도 됐을 때 재판이 개시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180일 이내에 저희가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봤을 때도 좀 속도를 낼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거의 91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63일 정도 걸렸어요. 네. 그럼 이제 빠르면은 우리가 한 2월 정도, 늦어도 4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가계 소비 심리의 악화라든지 기업의 투자 유보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국내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 같은 경우는요 실제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수 부진이라든지 뭐 워낙 약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일조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준비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부터 준비를 해왔겠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뉴욕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파견돼 있는 사람들도 봤지만 미국 기업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미 협상 역량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 국내 상황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트럼프 정부의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도 많이 잃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통상 문제, 이제 AI 규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국 혼란 속에서 이제 외교나 통상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 같은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 간에 굉장히 공조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조 체계도 지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같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외교라든지 뭐 산업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피치에서도 좀 발표를 했었어요. 미국의 관세 인상을 했을 때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을 꼽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이 약화되기 위해서는요. 한국 정치에 대한 리스크는 물론이고 탄핵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에다 국내외에서 또 우려를 하는 한 네. 가지가 과거 탄핵 때와는 경제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2006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나 2016년 탄핵 정국 때 경제 상황과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이제 일단 정치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이 통화 정책이라든지 경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2004년도 같은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에는 이제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미국과 중국의 동반 기준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금리가 더 높죠. 그리고 2004년하고 2017년에 코스피가 이제 반등했던 거는요.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출 상황의 경기 호조가 배경이 되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수출 경기도 그렇게 밝지 않은 상황이고 예.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도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무디스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이런 같은 정치적 여파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면은 이 정부의 해결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악화될 경우에는 내수에도 부담을 주고 또 이 부담을 준 것이 경제 성장에도 부담을 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이래저래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가 않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다 보니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1%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 네. 정국이 더 반영이 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탄핵에 대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문제하고 관련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OECD도 제가 방문하고 왔지만 OECD는 2.1%를 제시를 했었죠. 예. 경제 성장률. 그리고 IMF 같은 경우 2.2%를 제시했는데 탄핵 여파로 1%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실제 이 투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1.8% 미만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여파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소비가 더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이 경제적인 타격을 피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미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매년 대폭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실제 이와 같은 미중의 패권 전쟁이 심화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에 대응할 수 있을까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어제 또 한국은행에서는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 진단을 했죠. 일단 4분기는 실제 예정된 수출 물량을 좀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산업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내년부터 상반기에 바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도 이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뭐 1년 가까이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이런 대응들을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외신호로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진짜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심리를 봤을 때도 국내 내수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이런 투자에 대한 심리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비상계엄 이후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 예. 여전히 원달러 1,400원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예.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분간 이렇게 계속 강달러가 이어지겠죠?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1,436원이니까 네. 어제 대비해서 0.1%포인트가 이제 올랐죠. 예. 사실 일전 정도가. 근데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투자 쪽에서도 우리 원달러 환율 범위를 많이 측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400원대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420원에서 1,450원대 정도를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는 왜 그러냐면 글로벌 달러 강세도 물론이지만 수입 업체가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달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수요 매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연말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제 위험 선호에 대한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또 외화 당국 같은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부분, 뭐 수출 업체에 대한 내고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와 같은 부분이 해소되면서 미 연준에 대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달러의 강세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금리 인하나 뭐 이런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변동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은행의 해법으로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하에 차질 없이 진행해서 경제 시스템이 독립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물론 뭐 최적의 해법이 네. 되겠지만 현재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국회의 예. 갈등이 더욱 치닫는 모습이라서 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생 경제 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실제 국힘에 국정안정협의체를 설치하고 추경까지도 지금 고려하자는 얘기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이게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도 있었고요. 향후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니시에이티브를 지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면서 실제 모든 정당과 함께 이 국정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국제 신뢰 회복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국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당대표도 최고위원을 모두 사퇴했고 최고위원들도 모두 사퇴했고 또 탄핵을 반대한 친윤계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좀 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생 안정이나 금융 경제 민생 관련한 정책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야당에서는 이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뭐 추경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거죠.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줄였는데 다시 지금 와서 또 추경을 하자고 하니까 국힘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내수 부족, 또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대해서 소비 침체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추경을 하자. 그렇지만 또 이번에 이제 도리어 여당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카드도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경제 컨트롤 타워가 약한 상황에서 그렇죠.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좀 불을 지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참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미 11월 28일 날 우리가 금융통화위원회 하면서 기준금리를 3%로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난 3년 2개월 만에 0.2% 겨우 내린 거였죠. 그런데 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인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통위가 금리를 낮춰서라도 시중에 돈을 풀려고 했던 이유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급단의 조치였거든요. 내수만을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예. 11월 28일이었으니까요. 그건 이미 계엄 선포 전이었던 것이고 탄핵이 해결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기존의 1.5%에서 1.75%까지 지금 다시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는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고 있고 실제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예.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가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이제 1,307원부터 해서 계속 올라온 상황이고 또 실제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전에 손석구 경제 전문가가 얘기를 했다시피 예. 이런 불안도 증가하고 있죠. 금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연속 금리 인하로 인해서 환율 불안 등의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얘기했던 것이 2025년대 중반 정도 가면은 2.2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이죠. 올해 예.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데 과연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사실은 이제 미국 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의 그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출 경기의 반전 여부도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뭐 12월 달에 열리는 FOMC의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관건이긴 한데 1월 FOMC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1월 금리 동결도 유력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지금 기준금리의 상단이 4.0%가 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9월 정도표를 봤을 때도 제시한 3.4%에 비해서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도 페드워치 도구에 따라서 좀 한번 예측을 해봤더니 실제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당연히 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데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준의 그 경제 전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미국에서의 언론의 CNBC의 보도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점도표를 보고 우리가 측정을 좀 하는데 내년에도 이 최대 3차례에서 4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모건 스탠리도 지금 연준이 2024년에도 이제 금리를 하겠지만 2025년에도 금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산타 연말 증시에서는 좀 산타 랠리의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하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추가 금리 인하하더라도 지금도 0.5에서 1.5에서 1.75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벌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예. 네.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은 물론 뭐 고용, 임금 등 네. 민생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또 이번 계엄 사태로 연말 특수도 사라졌다면서 또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한국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 어렵겠지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뭐 제가 해법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참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숫자도 굉장히 급감했고요. 또 면세점이라든지 시내 쇼핑가도 지금 상당히 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계엄 탄핵 뉴스에 좀 많이 사람들을 관객을 뺏기다 보니까 주말 극장가라든지 TV 홈쇼핑은 물론이고 실제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많고요. 저도 지금 학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각종 모임이라든지 세미나가 토론회 그런 것들이 많을 시기예요. 근데 지난주에 사실 탄핵 여파도 있었지만 저희가 학회를 했을 때 예년 대비해서 50% 이하의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회식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개인 모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저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은 모임들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위치해 있는 학교 같은 거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경기 급냉이라는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실제 취소했던 송년회도 좀 해달라고 이런 재개해달라는 당부까지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엔 이거는 단순한 우려를 좀 넘어서 내수 침체에 대한 좀 절박한 메시지로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국민정서상은 계엄 탄핵 이후에 뭐 이걸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소비를 늘릴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탄핵 소추 가결이 이제 좀 약간이라도 전국 상황이 좀 해결되고 있고 헌법 절차 안에서 수순을 밟게 되고 있다면은 국민들도 좀 일상에 복귀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들에 같이 동참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경제 핫 이슈 탄핵 정부 국정공백의 풍전등화와 같은 한국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을 살펴보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코너입니다. 오늘은 박진희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실 뭐 지난주 미국 증시는 뭐 전반적인 주간으로 따지면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갔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다우가 이제 소폭 약세를 보이고 나스닥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반도체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줬고요. 거기엔 좀 브로드컴의 주가 흐름이 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예. 비트코인도 상승 이어간 모습이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 IT하고 경기 소비재 이런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이런 쪽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 흐름을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그대로 좀 이어갔던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애플이 좀 강세 보였고요. 모건 스탠리가 25년도 탑픽으로 좀 선정을 하면서 좀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규제 이런 부분들 좀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AI 반도체 칩 요 기대감 때문에 24% 이상 하는 강세를 보여서 강조를 해주시는군요. 네, 마감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한 것이 눈에 띄었죠. 네, 맞습니다. 요새 뭐 미국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급등하면은 뭐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AI 이제 칩 관련해서 이제 강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 브로드컴이 이제 클라우드 업체 세 곳이랑 이제 계약했다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하고 이제 개발 AI 칩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또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점유율을 조금 뺏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뭐 일단 뭐 계속 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향후 2, 3년간 AI 반도체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다. 네, 이렇게까지 좀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일단 뭐 지난주 이미 좀 기대감이 살짝 좀 반영이 되었었던 까닭일까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좀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전체 큰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대형주 좀 약세를 보였고요. 보험 섹터도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좀 요새는 좀 테마주 이런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특히 정치인 관련 테마주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뭐 사진만 한번 같이 찍어도 뭐 동호회만 한번 같이 가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관을 지었고 뭐 학교만 같이 나와도 예. 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관을 지어서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요. 오늘도 좀 정치인물 테마주가 좀 많이 올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그 브로드컴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주문 반도체, 비메모리 쪽들하고 유리기판 관련주.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내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전력기기. 사실 이 AI 반도체에 꼭 따라붙는 거는 일단 전력기기입니다. 네. 발열이라든지 전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뭐 냉각 부분이라든지 전력기기. 오늘은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도 상당히 이제 좀 장중에 좀 급등했던 모습이었고 의료기기. 루닛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대장으로 나서면서 네, 루닛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뷰노라든지 뭐 JK 등 의료기기들도 좀 따라가는 모습.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뭐 녹십자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돋보였고 상대적으로 알테오젠
상당히 강자였었는데 좀 약세 흐름을 오늘 보이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게임 섹터는 조금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플랫폼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숲 같은 경우가 좀 하락, 아프리카 TV라고 하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이제 강세 흐름 좀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또 카카오 그룹주들은 약간 이제 진보 성향의 이제 플랫폼인데 지난주에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필수 소비재.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필수 소비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장품 섹터주들이 좀 선방을 했습니다. 최근에 예. 이제 중국이 내년에 이제 경기 부양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화장품 섹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VT 뭐 다들 아시죠? 이게 니들샷이라고 해서 이게 얼굴 네. 닦을 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 그 리쥬란이라고 해서 이제 얼굴에 이제 맞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히트를 친 기업들인데요. 파마 리서치하고 VT 같은 경우는 신고가 상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들 쪽에서 좀 자동차가 좀 약세, 뭐 게임이나 뭐 엔터가 소폭 약세 이런 식으로 오늘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미국 증시에서 급등한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관련주 강세주들도 있었죠. 네, 오늘 사실 최근에 흐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앨런 머스크 관련주가 예. 거의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들이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거든요. 뭐 한컴이나 뭐 이스트소프트나 뭐 솔트룩스 뭐 이런 쪽으로 강세를 계속 이어왔었고 그 일면에 이제 인공지능이 가미된 의료기기라든지 뭐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로봇 요런 쪽들이 좀 강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이게 브로드컴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주문자 반도체거든요. 이렇게 주문해 주는 대로 맞춰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확 몰리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이 이제 유리기판 쪽 이제 하겠다. 사실 이 유리기판이 뭐 약간 면적을 그러니까 뭘까 폭을 이렇게 약간 HBM을 이렇게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쌓으려면 좀 얇아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리기판을 활용하는데 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10cm, 10cm짜리 반도체. 사실 엔비디아 반도체 칩도 막 5천만 원 넘거든요. 예. 한 개.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큰 사이즈의 대용량 반도체, 이제 주문자 반도체 이런 쪽들을 계속 개발한다는 얘기를 내놨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나 유리기판 할 거야라고 이제 손들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SKC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옵틱스. 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JNT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주력적으로 올랐고 기가비스 이런 쪽들도 좀 살짝 올라줬는데요. 사실 삼성전기도 우리도 유리기판 할 거야 그랬는데 오늘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일단은 좀 코스닥에 있어야 되고요. 네.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 좀 선호도 개인 선호도가 높은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인 선호도가 좀 높은 쪽에서 좀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하이닉스도 좀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좀 약세를 보인 흐름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또한 네. 이제 이게 인공지능 칩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 비메모리 쪽들 인공지능과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 뭐 그러니까 가온칩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픈 엣지 뭐 그다음에 4x4 이런 식으로 해서도 올라오고 이런 게 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지난번에 이제 구글이 이제 윌로우 이제 공개하면서 양자 컴퓨터, 양자 칩, 네,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급등하는 좀 모습이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과 연결되어서 이제 또 구글이 또 이제 XR 기기 삼성이랑 또 이제 내년에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3차원 3D 관련주들 뭐 덱스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확장되는 종목들이 이제 섹터에 맞춰서 확장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나타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초반에는 개인들이 2조 가량 적극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농담 반 진담반. 진담반으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전부 이제 코인이나 20, 30대는 코인이나 이제 미국 주식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국장이라고 하면 좀 참 그런데 일단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상당히 좀 그동안 많이 매도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관은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방어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하다가 다시 또 이제 파는 분위기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이제 사건들로 인해서 좀 그런 흐름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초반에 뭐 반대 매매, 뭐 신용 반대 매매죠. 이런 걸 좀 당하면서
강제로 물량이 청산을 많이 당했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2조 정도가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나갔고 그 이후에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좀 많이 들어오고 오늘도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단 뺏긴 물량을 뭐 되사자 뭐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겠고 나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 이 정도면 사도 된다. 뭐 네, 이런 매수세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는 이제 50억이니까 이제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래서 좀 들어오는 수요들도 있고요. 배당 수요도 좀 있겠습니다. 사실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주가 대비한다는 배당 수익률이 뭐 6% 7%대 나오는 연말이라서, 종목들도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수요들도 일정 부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밸류업 관련주들은 사실 좀 안 좋기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들어오는 편인데 코스닥 쪽이 좀 더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 성향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주식 하루만 하는 거다. 이틀 3일 안 하는 거다. 예. 뭐 이런 게 농담처럼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좀 단기성 투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개인 매수세들이 좀 유입이 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머스크가 관련되어 있는 산업 내지는 이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관련주 뭐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 내년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관련주 그다음에 뭐 미국과 관련되는 기술주들 인공지능 뭐 로봇 기타 등등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중소형 종목들 작은 종목들 좀 핸들링이 잘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확 몰려가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신용 잔고가 예전에 21조가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5조까지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큰 종목보다는 좀 더 작은 종목 안에서 좀 테마성 위주로 계속 트레이딩하고 이제 확실히 뭔가 모멘텀이 있는 내년에 뭔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스페셜한 종목들로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테마주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가 예전에는 뭐 뜬금없다, 난데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주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뜬금없다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 예. 이거 저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의 테마주는 이제 정책 테마주. 만약에 내년에 대선이 다시 치러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후보자들이 또 뭔가 정책을 밀 거잖아요. 그럼 그 정책에 맞춰서 최근에는 뭐 출산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뭐 일자리 관련주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책 테마주들. 사실 미국만 바라보고 달린다 해도 미국과 관련되는 정책 테마주거든요. 트럼프는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은 끝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건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밀고 있는 게 우주항공, 인공지능,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쪽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 속해 있는 뭔가 조금이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좀 테마를 맞춰서 매매를 하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산업의 방향성을 좀 빠르게 캐치해서 종목들을 잘 선별하실 수 있다라면은 그것도 뭐 투자의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크게 좀 안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있어도 왜냐하면 보여요. 그 전날 미리 점을 쳐서 들어가면은 딱 좋은데 네. 왜냐하면 밤에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면 아침부터 그냥 바로 급등해서 시작을 하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정말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증시가 12월은 이제 뭐 얼마 남진 않았지만 잘 마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 올해 최악이었습니다. 올해 11개월 중에서 거의 한 9개월 정도를 하락을 했고요. 그중에 최근에는 벌써 5개월 연속 음봉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12월 초는 급락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워낙 빠졌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양봉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좀 양봉으로 좀 마감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뭐 안 좋은 이슈들이 거의 한 번에 이제 선반영 됐던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방향을 조금 전환해 나가는 그런 분기점? 네, 요게 좀 12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 뭐 금투세 이슈도 있고 배당 이슈도 있고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리한 부분들도 또 있고요. 해외에서 뭐 급락하면서 뭐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우리 시장은 좀 먼저 선조적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그다음에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랑 환율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체크해 가시면서 좀 섹터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금융 관련 주요 일정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가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분수령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요일 우리 시장으로서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연준의 이제 금리 발표가 있죠. 시장에서는 한 97%의 확률로 이제 0.25 정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리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의 발언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제 파월 의장은 시장에서 예상하기는 비둘기적이기보다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좀 시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렸지만 좀 세심하게 볼 거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금리 인하를 진행한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항상 예상치 수준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 그다음에 점도표. 이 점도표라고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얼마 정도 내년에 몇 번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네. 점도표를 좀 확인하면 내년에 아 연준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또 PCE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중요하고요. 월요일 날 나오게 되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 그다음에 소매 판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매 판매가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씻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나타내게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금요일 날 이 PCE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더 어떻게 할지 말지에 대한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PCE 물가 지표는 연준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가 2%를 향해 간다라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느 정도 예상치를 좀 벗어나게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좀 경기가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다시 또 금리 인하를 좀 완만하게 가져갈 수 있는 확률 이런 부분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표는 좋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오거나 사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나왔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거나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좀 반응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월요일 날 또 이제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도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있는데 또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금융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BOJ, BOE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결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난 8월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급락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엔캐리 자금이 이거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내적인 이슈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해외에서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이슈들을 좀 잘 좀 챙겨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실질적으로 변동성 이 부분이 이번 주간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라는 점에서 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해를 좀 버티면서 보내야 될지 쉽지 않은 질문 죄송합니다. 네, 이런 아니, 질문을 뭐 드려서 어떤 마음으로 버텨야 될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겠지 이런 생각. 내가 여기서 좀 버틴다라면은 내년에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생각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실하다라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그에 연동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또 전쟁이 끝난다라면은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조금이라도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최악을 보여왔었던 그런 섹터주들 중심으로 해서 버텨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좀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남들이 다 버리고 떠날 때 홀로 들어오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확률도 높지 않겠습니까? 네. 좋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